안나는 살고 싶어 했다. 이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고 오요안나 씨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에 합격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안타깝게도 숨지게 됐는데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유족이 오요안나 씨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게 됐는데 거기서 A4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나오게 된 건데 네. 자, 이와 관련해서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어제 MBC 관계자들이 유족을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네. 유족들과의 통화에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네. 이 외삼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MBC 측에서 찾아왔다. 오요안나의 모친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뻔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족은 오늘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 진행했는데 이때도 이제 MBC가 찾아온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내용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은폐 씨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네. 결국 이런 말을 할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모친과의 만남은 성사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풀이됩니다. 오요안나 씨, 고 오요안나 씨 측의 이 유족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MBC 측이 찾아왔지만 무슨 이야기를 할지 뻔해서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김묘성 기자님, 고 오요안나 씨가 사망한 지 넉 달쯤 지났어요. 이제 와서 뭐 하겠다는 거지 이런 마음이 깔려 있나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회사인 MBC 측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입장문을 내고서는 그 입장문 안에 고인은 프리랜서라고 못 박은 것도 비정규직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니라면서 비통해했습니다. 또 동시에 오늘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고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가 오요안나 씨의 직장 선배와 전화 통화를 나누었던 그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네. 지난해 9월 15일입니다. 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오요안나 씨의 직장 선배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눈물을 흘리면서 요안나가 하늘로 갔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직장 선배는 당황해하죠. 네,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묻고 어젯밤에 라는 말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때는 직장 선배가 잠시만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자 네. 사고로 죽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네, 아니 갑자기 왜요? 제가 바로 회사에 연락할게요 라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네. 어머니는 더 크게 오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내 새끼같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사는 애가 없었는데 네. 라고 한스러운 마음을 내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라는 직장 선배의 말에 믿겨지지 않는다.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네. 그러다가 네. 오요안나 씨의 선배 기상캐스터 특정인의 이름을 꺼냅니다. 네. 그리고는 내가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안나가 그 특정인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해서 죽겠다고 할 때도 많았다. 우리 요한나 힘들지 말게 해달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아시잖아요. 누구가 그 특정인이 우리 요한나를 힘들게 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자 네. 직장 선배는 하라고 한숨을 내뱉으면서 근데 어머니 안나가 혹시 다른 이유에 힘든 일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자 네. 어머니께서는 다른 것도 있긴 했는데 약간 우울증 치료도 받으러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증상이 심했는지 최근까지도 발랄하게 연락을 해온 바가 있다면서 선배의 이야기로 일단 끝맺음이 됩니다. 네. 일단은 저 통화가 지난해 9월 15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당시 고 오요안나 씨가 사망한 직후인 것으로 지금 통화 내용상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어머니는 딸인 고 오요안나 씨가 어떤 부분에서 직장 생활이 힘들었는가를
상당히 소상히 지금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모녀 사이가 상당히 가깝고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서로 많은 걸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 요한나 씨의 어머니는 요한나 씨가 초등학생일 때 남편과 이혼을 해서 혼자서 이 아들과 딸 이렇게 키워왔는데 특히 요한나 씨가 어릴 때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다 시켜줄 만큼 정말 소중하게 키운 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나 씨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도 같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고 네. 그 이후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계속 통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한나 씨 어머니 얘기에 따르면 딸과 매일매일 통화를 했다. 안나가 거의 모든 일을 나한테 다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나 씨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한 사람의 이름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주동적으로 가해를 행위를 했다고 지목되는 바로 그 선배 캐스터 이름을 얘기를 한 건데 매일 전화해서 안나가 울고 같이 욕도 해주고 또 달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져서 요한나 씨가 그만 우울증 증세까지 겹쳐서 앓게 됐다고 합니다. 우울증 진단도 실제로 받았다고 하고요.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는데 그 진료 기록도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해당 진료 기록에 보면 회사에서의 고충을 털어놓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축되는 느낌이고 억울하다, 하루 종일 죄송하다고 말을만 반복하고 자책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적혀 있고 약을 처방받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잠이 들기 어려운 불면증까지 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술까지 마시게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약을 먹고 술을 같이 먹었다는 아이고.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일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방송을 하러 가야 되니까 잠이 오지 않으니까 약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과 약에 너무 취해서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돼서 지각을 몇 번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회사에서 또 혼이 나고 다시 약을 먹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그 정신과 치료 상담을 받았던 그 내용을 보여주세요. 지금 유족 측에서는 이런 상황까지 진료 기록까지 공개를 하면서 고 오요한나 씨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게 뒷받침하는 이제 자료로 이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최명규 원장님도 이제 정신과 치료를 하시잖아요. 정신과 전문이시고 지금 저 상담 내용을 보면 마지막 줄에 이제 이게 나와요. 그래서 반항하고 자책하게 되고 회사 생활을 견디고 있는 요한나님. 이건 혹시 본인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면담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걸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요한나 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요거는 그 치료를 담당한 분이 기입하셨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것 어떤 같습니다. 의견을 상담 의견을 적은 거군요. 네. 네. 그럼 보세요. 일단은 최명규 원장님이 이 상황 진료 상담 내용을 봤을 때 당시에 고 오요한나 씨가 생전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어떤 부분, 특정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외로 요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모든 거를 갖다 숙지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보면은 실수하면 어떡할까 떨리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위축감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네. 점점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지요. 네. 그러다가 이제 특히 그 우울증에 의한 불면증은 우울증 자체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들이 그다지 소용이 없어요. 네. 아주 잠깐만 수면제나 술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금세 용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지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더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회사가 두려워지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렇게 딸이 생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싶던 일이었어요. 기상캐스터.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던 회사였어요. MBC.
그렇게 생전에 즐겁게 다녀야 할 직장이 매일매일 고통 속에 신음 속에 다녔던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딸의 죽음 이후 그 원통한 마음, 가슴 찢어는 비통한 마음을 지금 세상 밖으로 다 꺼냈어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여기에서 MBC 측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이건 순차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지난달 28일 첫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오요한네 씨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충을 신고했거나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렸더라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네. 이 이후에 유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오요한나가 그 내부적으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토로하는 내용을 담은 증빙, 자료, 녹취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MBC 네. 입장과는 많이 다르죠. 그 후에 비판 여론이 일었고 MBC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어제 첫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취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언론사에 MBC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첫 회의는 잘 마쳤다. 내용은 따로 전달받은 것이 없다. 자, 제가 볼 때 이 답변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회의가 진행이 됐고 여기서 별다르게 이렇게 나올 내용이 없는데 일일이 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게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서 28일 때 이때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조금이라도 알렸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들이 이 책임을 회피할 때는 굉장히 단정적으로 곧바로 입장을 내놓고 정식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 다음에는 입장을 요구할 때는 지금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앞뒤에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그때는 지난달 28일 날 첫 입장을 낼 때는 섣불리 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근데 앞서 지난달 28일 날 냈던 입장문 섣부른 것도 있지만요. 최지만 교수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앞서 유족 측도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보세요.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람의 죽음에 프리랜서 죽음이 따로 있고 정규직 죽음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고인이 일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프리랜서를 왜 넣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랜서한 단어를 넣으면 책임감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서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해서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역할을 했든 어떤 일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직장 내에 있는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프리랜서든 정규직이든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를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직장 내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굳이 프리랜서라고 집어넣은 이유를 그냥 해석해 보면 피해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관련해서도 MBC 기상캐스터 출신 우리 박은지, 배수연 씨 등이 추모와 함께 사내 문화를 지적한 데 이어서 네.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 또 MBC 출신이잖아요. 네. 비판하고 나섰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MBC에서 퇴사하면서 한 얘기가 있다. 겉으로 보면 번지르한 가정집인데 실상은 심각한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MBC 사내 전반에 그런 문화가 있다. 누가 괴롭히는 걸 묵인하고 용인하고 아쉬워한다, 쉬쉬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MBC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네네. 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데 거기에 이사장인 권태선 이사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이 지적한 부분, 뭐 상당 기간 몸담았던 그리고 간판인 뉴스데스크 앵커까지 했던 배현진 의원이 했던 말이 다가오는 게 겉으로 보면 번지르르하다 그랬잖아요. MBC 아마 청년층한테는 다들 들어가고 싶은 꿈의 직장일 수 있어요. 번지르르하잖아요. 그런데 안으로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꿈에나 알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진상조사위원회 꾸렸다고 하니까 과연 정말 내실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할지 앞으로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사랑을 하다 정말 갑작스레 사랑하는 아내
고 서희원 씨를 떠나보낸 구준엽 씨. 근데 마음속으로는 안지훈 기자님 지금도 떠나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서희원 씨는 일본 가족 여행 중에 지난 2일 이 독감에 의한 급성 폐렴 그리고 폐혈증으로 겹치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아유. 예, 향년 48,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네. 일단 일본에서 고인의 화장이 진행됐고요. 전세기를 타고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유골함은 구준엽 씨가 꼭 품에 안고 있었고 네. 그리고 아내가 놀라지 않도록 우산으로 가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아유, 합니다. 세상에. 이는 앞서 서희원 씨의 어머니가 이미 대만 매체를 통해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딸의 소원이 이렇게 계속 사진을 찍지 않고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파파라치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요청을 구준엽 씨가 다시 한번 우산으로 가려달라고 놀라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세상에. 이날 구준엽 씨는 이 유골함을 들고 곧바로 집으로 향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서희원 씨가 생전 부탁을 했던 게 자신의 장례식은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동생인 서지희재 씨는 언니가 평안하게 집에 돌아왔다. 진중했던 언니의 성격을 고려해 고별식을 따로 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상에. 구준엽 씨, 사실 고 서희원 씨와 정말 글쎄요, 이게 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돌고 돌아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려 어렵게 다시 만났고 짧고 불같았던 사랑을 했는데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과거 영상 좀 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녀가 내게 뛰어와서 나를 꽉 안는 순간 나는 전생에 지구를 구했나 봐. 그래서 현생의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나 보다. 나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나의 자신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기로 했다. 세월이 지나도 내 눈 속에 있는 그녀는 내가 24년 전 처음 만난 그 소녀와 같은 모습이다. 그녀는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영원한 소녀이다. 당신은 내 인생에 나를 밝혀주는 유일한 별이야. 라포 우아니. 제3자인 저희들이 보기에도 참 사랑하는 마음이 물씬 느껴진다 그런 영상이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지금 이 와중에 허준호 변호사님 난데없이 구준엽 씨와 고 서희원 씨 그 두 사람 부부 사이에 대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관심이 쏟아진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서희원 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 상속 문제가 지금 대만 현지 매체들을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재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화로는 무려 1,200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고서현 씨가 배우로 여러 영화, 드라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나가고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펜트하우스라든가 국립미술관 부지 같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특히 전 남편인 왕소비와 이혼을 하면서 분할받은 재산이 있는데 이것까지 더한다고 하면 현지 돈으로는 6억 위안, 그러니까 1,200억 원 정도 추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속권자가 이 왕소비와에서 낳은 딸이 있고요. 10살짜리 딸이 있고 8살짜리 아들이 있고 지금 구준엽 씨가 지금 남편으로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남편과 아들과 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국제사법에 따라서 상속의 준거법을 또 정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서희원 씨의 사망 당시의 본국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만법에 따라서 특히 재산이 모두 다 부동산이 대만에 있다라고 하면 대만법에 따라서 상속이 될 여지가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이요.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1.5대 1대1 이 비율로 하는데 지금 대만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균등한 비율로 구준엽 씨와 두 자녀가 3분의 1씩 상속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네. 서희원 씨가 왕소비와의 결혼 생활을 이후에도 결혼 생활 중에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주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도 왕소비 씨가 서희원 씨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고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막대한 유산이 상속이 된다라고 하면 친권자로서 왕소비 씨가 이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사실상 전 남편에게로 서희원 씨의 막대한 재산이 가게 되는 그런 유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네. 특히 구준엽 씨와 서희원 씨의 혼인신고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대만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참 안진영 기자님, 구준엽 씨나 또 그 서희원 씨의 고서희원 씨의 유족 측 입장에서는 지금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을 채 추스르기에도 바쁜데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니까 뭔가 진짜 씁쓸해. 기분이 정말 너무 진짜 언짢겠어요. 씁쓸하겠어요, 진짜. 맞습니다. 구준엽 씨에게는 지금 현재 전혀 중요치 않은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구준엽 씨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구준엽 씨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 결혼 직후에 한국에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때 서희원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뭐였냐면은 이 사진은 혼인신고하던 날 찍은 사진이다. 대만에서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대만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과거 본인이 이미 인증을 했던 거였죠. 두 사람은 코로나19 기간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따로 치르지 않았고요. 2022년 2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고 한 달 후인 3월에는 대만에서 이미 법적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일을 결혼기념일로 잡았는데 그 결혼기념일 3주년을 앞두고서는 이런 비보를 접하게 된 거죠. 어머나, 세상에 결혼 3주년을 얼마 안 앞두고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 거 아니에요. 어렵게 만났기 때문에, 김묘선 기자님. 네, 그래서 더욱더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돼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만 영화 프로듀서인 왕웨이중의 아내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한 이 사진인데요. 네. 지난달 25일입니다. 이 왕웨이중의 딸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연회에 이 두 사람이 참석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25일이면 진짜 최근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서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대중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 이렇게 절친한 지인의 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것으로 보여서 더욱더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지난 2일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지금 SNS 내용 보시는 것처럼 이 왕웨이 중의 아내분은 당신의 미소를 보는 걸 좋아했다. 당신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 다시 만날 거라 믿는다라는 추모의 글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 때가 사망 열흘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최명규 원장님, 저렇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어디 아픈 구석 없는 그런 건강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느닷없이 독감에 폐렴까지 합쳐서 이렇게 갑작스레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폐렴은 보통 바이러스성 폐렴이랑 세균성 폐렴으로 나뉘는데요. 세균성 폐렴은 제때 항생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사율이 높습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낮고요. 처음은 독감으로 시작됐고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다들 생각했지만 사실은 2차 감염이 일어나도 세균성 폐렴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호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균성 폐렴의 균이 폐 안에만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균이 온몸으로 번지게 되면 폐혈증이 일어나면서 급작스러운 사망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은 서록척에 바이러스성 감염이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면역 과정에서 일부 물체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은 그 물체가 우리 몸의 다른 장기를 공격하게 되면서 세상에.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드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사실 지금 구준엽 씨, 남편인 구준엽 씨뿐만 아니라 고 서희원 씨 유족 측도 깊은 슬픔에 빠져 있겠지만 지금 최재문 교수님, 네. 대만 현지의 팬분들이나 대만 국민들도 지금 애도의 지금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대외도의 분위기가 많고요. 서희원 씨가 저기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10일 전까지 지금 아직 사진 그러니까요, 봤지만 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당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랬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명기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독감과 폐렴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부분을 또 깨닫게 된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서희원 씨가 독감 감염 상태로 악화돼 사망하게 되면서 현지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고 서희원 씨의 사망이 알려진 후에 지난 3일에만요. 네. 독감 백신 접종자 수가 4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지금 여기가 대만 병원 실제 모습이네. 실제 지금.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지금 병원으로 다 달려오신 거고요. 저렇게 지금 이제 아마 이제 다들 이제 두렵고 그렇죠. 공포도 밀려오니까 지금
막 대만인들도 지금 하루에 독감 백신 맞으러 병원 찾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네. 그 숫자가 하루에 4만 명이라니까 예전보다 훨씬 많이 아, 늘어난 거고요. 세상에, 네. 또 하나는 타이난 지역 보건 관계자에 따르면 서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에 백신 접종 희망자 약 30%가 증가를 했대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일부 병원 앞에는 20명 내지 30명 지금 줄 서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 30명 정도가 줄을 서 대기할 정도로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방 접종을 하겠다고 온 상황이고 온라인상으로도요. 독감 관련 약품 검색량 및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너무도 믿기지 않는 구준엽 씨는 오죽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세상에 누구한테 내리라고 소리를 치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보통 새해가 되면은 술 좀 줄여야겠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운동해야겠다 이런 결심 많이 많이 하잖아요.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작심삼일이란 얘기는 마음을 먹으면 그래도 3일은 간다. 그렇죠. 근데 3일을 못 넘기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아하. 자, 그런데 경남 거제에서는 2025년 새해 첫날부터 몹쓸 짓을 한 사람이 있다고 네? 합니다. 과연 어떤 몹쓸 짓을 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네네.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 왼쪽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차를 세우지 않는데요. 자, 경찰 두 명이 온몸으로 막아보지만 차량은 멈추기는커녕 저렇게 경찰들을 밀치고는 그대로 도주하는 분위기 장면입니다. 이상해요, 이거. 자, 이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순 없죠. 떨어진 모자를 주운 뒤 경찰차에 곧바로 탑승한 경찰.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하. 아,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혹시 또 음주운전인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음주 운전을 하고야 만 것입니다. 음주에 딱 걸려놓고서도 차량을 세우기는커녕 하차 요구를 하며 제지하는 경찰을 그대로 밀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세상에. 그 이후의 추격 상황 역시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네네. 함께 보시죠. 적발 차량이 달아나자 신속하게 추격에 나선 경찰들. 도주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어머머머. 신호를 어머머머. 무시한 채 마구 달리고요. 어머머머머. 맞은편에서 달려온 순찰차가 길을 가로막자 이렇게 어머머. 급하게 방향을 트는 아찔한 장면도 연출이 됩니다. 와, 무법천지네, 무법천지 진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자 차를 버리고 이렇게 도주를 합니다. 하하. 이를 본 시민도 같이 추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주택가 곳곳을 도망 다니던 운전자.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야, 지금 영상 이제 위에서 지금 영상 찍힌 걸 보니까 시민분이 큰 도움을 주신 게 도망간 방향까지 맞아요. 경찰에 막 알려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알려줘서 잡을 수가 있었던 네. 거예요. 시민들의 도움이 있어서 경찰도 빨리 잡을 수 있었고요. 사실 아까도 봤지만 하차 요구를 했는데 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요구한 게 내리라고 내리세요. 처음에는 내리세요. 말을 그래서 올렸어요. 내리라고 그러니까요. 내리세요. 내리라고요라고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내려 이렇게 한 거죠. 네, 결국은. 좀 뭔가 강압적인 강압적인 분위기네. 부정을 한 거죠. 그래서 내리라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밀치고 좀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 지금 어마어마하는 소리까지 녹음될 정도로 뒤에서 찍힌 블랙박스 안에 있는 사람도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 세상에 저 중앙선을 넘어 그러니까요. 저렇게. 지금 보신 진짜. 것처럼 중앙선 침범은 물론이고 신호 위반했죠. 과속까지 하며 도주를 했어요. 완전 무법천재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량과 그 차량을 추격하는 경찰이 지금 계속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그런데요. 네. 추격 과정에서 네. 경찰의 촉이 발동한 순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 내용이 뭔지 관련해서 당시 출동한 경찰의 얘기를 아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도주하는 차량이 저희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도주하는 차량이 직진을 했었으면 앞에 정차된 차량이랑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그 앞에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됐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으로 빠졌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우회전으로 빠지는 골목막이 있었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서 이제 추격하다 보니까 그 앞에 해당 차량이 있어서 검거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듣고 보니 그냥 놀랄 노자인데 너무너무 이제 박수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저 짧은 순간에 어떻게 저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라면 우왕좌왕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은데 아까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음주 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도망가니까 경찰관 한 분은 따라가고 한 분은 바로 순찰차에 타더라고요. 그런 정말 동물적인 판단력이 그러니까요. 이런 현행범 검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4km 거리를 15분 동안 추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이 운전자를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야, 건데 진짜 잘했어요. 이 운전자가 검거 당시에는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네.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퍼마신 거예요,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말입니다. 아마 저 무면허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면허가 취소된 게 아닐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었던 겁니다. 재벌은 남 못 주네, 진짜. 그렇습니다.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재범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재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새해를 맞아서 거제에 가족과 함께 놀러 왔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 기저귀 사기 위해서 차를 몰았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기저귀도 못 된 아기가 아빠가 이렇게 음주운전 재범까지 맞아요.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 자식이 나중에 커서 속상하겠습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운전자 이 40대 남성이요. 단순 음주운전죄로만 처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도주를 하게 되면 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무면허 운전죄, 사고 후 미조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까지 지금 다 적용이 된 상태이고요. 범죄 종합사태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진 아웃이 된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절대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맞아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최명규 원장님 갑자기 저의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저런 인간들은 저렇게 도망가거나 또 마지막에 궁지에 몰리니까 차도 냅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자기가 안 잡힐 거라 생각해요, 저런 순간에?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안 잡힐 거라는 예상, 잡힐지 모른다는 예상이 있는 게 아니라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뭔가 탁 걸리니까 그때부터는 무조건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엄청나게 거대한 물체가 옆을 쓱 스쳐가게 되면 뭔진 모르지만 푹 고개를 숙이고 말잖아요. 어허.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본인도 그래서 잡히고 나서 생각했던 겁니다. 어허. 아니 내가 왜 달아났었지? 네. 아하. 요 영상은 진짜 걸작이 아마 올해 검거 영상에 나올 거. 딱 위에서 찍은데 정말 경찰분들이 다각도 포위해가지고 그리고 시민분이 끝까지 쫓아가고 방향 알려주시고 봤죠. 정말 시민이 곧 경찰이다 이 말이 절로 떠오르는 영상이었고요. 정말로 우리 경찰분들 그리고 시민분 경남 거제 경찰서입니다. 경남 거제 경찰서 교통관리계의 이승원 경사님과 동료 선후배 경찰님들 그리고 시민분의 그 용감함에 저희가 큰 박수 뉴스파이터가 보내드리는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자, 김준수 씨 하면 여러분 김준수 전국에 수많은 김준수 씨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시아준수 하면 아하 하실 건데 왜 갑자기 시아준수 씨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동방신기의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준수 씨가 여성 BJ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갈취를 당했다라는 소식 지난해 11월에 전해드린 바가 그랬었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협박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적인 대화의 내용일 뿐 부적절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소속사 측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당 여성 공갈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요. 네. 오늘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앞서 검찰이 구형한 그 형량과 동일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7년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머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무려 2020년부터 4년에 걸쳐서 101차례에 걸쳐서 8억 원 이상을 갈취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8억 넘게 뜯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행 수법, 범행의 기간, 그리고 피해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고 막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피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에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안진용 기자님, 이 사건이 그러면 세상에 처음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김준수 씨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났는데 수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서 김준수 씨는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난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다. 그런데 나 말고 6명 이상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걸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신의 이런 피해는 내가 실수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실 허준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저기 본질에서 벗어나고 엉뚱한 저기 생각일 거예요. 시청자분 중에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뉴스파이터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무슨 내용이길래 8억이나 뜯겨서 이런 식의 궁금증 가진 건 본질을 벗어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협박 내용보다는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이 어떤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대중에게 다 보여주기 어려운 그게 뭐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간에 자신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어떤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그럴 수 수 있죠. 있는 맞아요. 것이고 특히 이게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드러내기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그러겠네요, 있는 진짜. 거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피해자로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가 훨씬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여성이요. 그런데 지금 징역 7년이 구형이 됐는데 선고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김준수 씨한테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성 측 변호인이 네.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했고 마약을 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리석었다라고 변론을 했다라고 그렇지. 하고요. 특히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소홀해진 뒤에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실제로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었는데 지금요 액수가 너무 큽니다. 공갈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되는데 8억을 갈취했다고 하잖아요. 무려 4년 동안 100번이 넘게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 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형량만 하더라도 3년에서 7년이고 가중 형량이 5년에서 9년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은 재판부에서 이런 반성이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변제도 못했다는 점을 참작해서 굉장히 무겁게 엄단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이 피고인 얘기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의 반성이 이게 실제 뭐 진심에 웃어 우러난 반성이 4년 동안 8억 뜰 때 신나게 뜯었을 거면서 이제 와서 이런 과거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진정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최후 진술에서는 본인의 형량을 좀 깎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반성에 얘기는 했어요. 네. 아마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매일 접근을 와주는 가족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 가족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가족이 걱정스러우면 김준수 씨도 누군가한테 소중한 맞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반성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고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준비해온 반성문을 꺼내 읽으면서 네.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받고 떳떳하게 사회 구성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1심 결과가 나왔어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7년이 선고돼서 이 몹쓸 인간한테요. 그러면 혹시 이 선고 결과가 안진용 기자님 앞으로의 김준수 씨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진 그 즈음에서 김준수 씨는 대형 뮤지컬 알라딘 주연 배우로 발탁이 됐거든요. 근데 이 뮤지컬은 이 사건과는 상관없이 지난해 11월 개막을 했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네. 사실 유명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가 공개되는 게 두려워서 이런 협박을 받고 공갈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혹시라도 알려졌을 때 나의 이미지 실추, 그래서 활동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김준수 씨가 피해자거든요. 네. 즉 대중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도 그건 개인적인 사생활과 피해, 법적 피해는 분명히 구분해서 바라보는 그런 조금 더 성숙된 자세를 보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뭔가 진짜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김준수 씨의 모습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